퇴근길,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집 근처 정육점에 들러 삼겹살을 한 그릇 샀어요. 사장님이 고기를 정성껏 썰어 포장해 줄 때 제 머릿속엔 온통 오늘 저녁 식탁에 둘러앉을 우리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맛있는 저녁을 먹어야지. 고기 두껍게 썰어달라고 할 걸 그랬나? 늘 바쁘고 피곤한 하루였지만 그날은 다르다는 걸 제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집에 내려오는 날이었거든요. 입학 통지서를 받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족 단톡방에 서울대 의대 합격이라는 글자가 뜨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고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기특해서 어떡하지? 그날 이후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의대 공부가 얼마나 빡빡한지 알기에 아들이 집에 온다는 소식은 우리 부부에겐 작은 축제나 다름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고소한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분주히 김치찜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김치와 돼지고기에서 우러나온 국물 향이 진하게 풍겨나왔습니다. 와, 이 냄새. 여보,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어머, 당신 왔어요? 삼겹살은? 남아있던 고기를 전부 김치찜에 넣어가지고 구워 먹을 거 사오라고 한 건데 맛있는 걸로 사왔어요? 여기 삼겹살 한 근, 제일 신선한 걸로 달랬지. 잘했어요. 우리 아들이 오는 날인데 대충 할 수는 없지. 아내의 얼굴은 잔잔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가엔 긴장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과 김치찜, 디저트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을 테죠. 저녁에 도착한다더니? 방금 기차역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택시 타고 오겠대요.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왔어요. 아들, 드디어 왔구나. 저는 현관 앞으로 달려가 아들의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키가 훌쩍 커버린 아들. 가방은 무거워 보였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어? 잘 지냈어요. 그냥 바빴어요. 수업도 많고 과제도 많고. 그렇지 뭐. 의대라면 말 다 했지.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아들은 옅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세 식구는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상위에는 김치찜, 잡채, 계란찜, 오이무침,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온갖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아들, 이거 봐. 다 네가 좋아하는 거야. 와, 엄마, 이거 다 만든 거야? 아빠는 삼겹살 담당이다. 고기 맛있게 굽는 건 아빠가 책임질게. 그렇게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들은 몇 숟가락을 뜨고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왜? 입맛이 없어? 아니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내와 저는 눈치를 살폈습니다. 분명 맛있다고 말은 했지만 아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았거든요. 아내가 물을 꺼냈고 아들은 그걸 받고 다시 삼겹살을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학교 생활 어때? 기숙사는 불편하지 않고? 괜찮아요. 룸메도 착하고 교수님들도 좋아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들, 어디 불편한 데 있어? 엄마랑 아빠한테 숨길 거 없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든 건 아닐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의대는 학업 압박이 엄청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뭐든 말해봐.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뭐든 해줄게. 그래, 엄마도 마찬가지야. 혹시 힘든 일 있어? 아들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천천히 돌리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좀 복잡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집이 복잡한 기분이 드는 곳이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좀 혼란스럽달까. 아무튼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기도 찌개도 다 최고였어요. 아내와 저는 시선을 교환했지만 더 묻는 것은 오히려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일단 밥 다 먹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네 이야기 엄마 아빠가 다 들어줄게. 고구마 마탕 해놨어. 네가 좋아하는 거. 고구마 마탕? 아, 진짜요? 저 그거 엄청 먹고 싶었는데. 아들은 그제야 조금 웃는 얼굴을 보였고 아내는 그걸 보고 안도 한 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은 고기 몇 점을 접시에 담는데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보였거든요. 말 못할 고민이 있는 눈빛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냥 공부 스트레스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이 아내는 주방에서 고구마 마탕을 꺼내 접시에 담고 있었고 아들은 소파 한쪽 끝에 앉아 허리를 굽힌 채 손가락으로 가볍게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어쩐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들,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아들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네. 밥도 맛있다면서 몇 숟갈 안 먹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말해봐. 엄마랑 아빠한텐 숨길 거 없어. 아들은 한참 대답이 없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던 아들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밀어놓고는 백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 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표정이었거든요. 아빠. 그 짧은 두 음절을 부르는데도 아들은 큰 용기를 낸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아들 옆으로 앉았습니다. 그래, 여기 있어. 말해봐. 뭐든 괜찮아. 아빠는 네 편이야. 아들은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는데 아들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 봉투를 받자마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는데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은 무게였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연구기관 로고가 찍힌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서류 맨 위, 굵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전자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자 이름, 그리고 검사 대상자 이름, 둘 다 정확히 저와 아들이었습니다. 결론 항목에는 저와 아들이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들, 이게 대체 무슨... 아빠, 미안해요. 나도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왜 이런 검사를 한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저는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인데, 내가 키운 아이인데 어떻게, 왜 이런 걸... 아빠, 진짜 미안해요. 저도 그 결과 보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아니, 처음부터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왜?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다고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야? 제 목소리가 높아진 걸 저도 느꼈거든요. 아들이 겁먹은 눈으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예요. 아빠랑 제가 너무 다른 점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생김새도 체형도 성격도. 그건 가족이라도 다를 수 있는 거야. 그게 뭐 어때서.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냥 기분 탓이라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렇다고 유전자 검사를 할 만큼은 아니잖니. 말을 했으면 되는 건데 도대체 언제 이런 검사를 한 거냐? 응? 서울대 붙고 나서요. 입학 확인 받고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새로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살면서 계속 품고 있던 의문, 그걸 그냥 묻고 살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검사를 신청한 거예요. 기숙사 들어갈 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네, 결과는 입학하고 나서 나왔는데 솔직히 확인하기 무서웠어요. 혹시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까봐 무서웠다고요. 근데 아빠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어요. 숨이 턱 막히고 마른 입술을 다물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저한테 잘해줬는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말을 못했어요. 괜히 아빠한테 상처를 줄까 봐요. 그 말을 듣는데 아들에게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섭섭했고 한편으론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결과를 듣고 나서 저를 어떻게 마주하려 했을까요? 아들아, 정말 괴로웠겠구나.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침묵이 온 집안을 감쌌고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은 듯 했어요. 제 마음 한구석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 이 무거운 걸 품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런 검사를 했던 걸까? 아들, 그런 검사를 하기 전에 왜 그냥 말하지 않았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니? 아빠한테 상처 줄까봐 무서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도 너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너 혼자 그런 고민을.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아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나직이 한마디를 꺼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들, 이제 말을 해야겠구나. 말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제 엄마를 바라보더니 말을 하려는 아내의 손을 덥석 붙잡더라고요. 아니, 엄마, 잠깐만요. 나 사실 다 알아요. 어렸을 때 본 게 있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그게 다 관련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다 기억이 난다고요. 너 무슨 기억을 말하는 거야? 어렸을 때 뭘 봤다는 거야?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엄마랑 같이 외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랄까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했어요. 아내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순간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 깊은 후회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듯한 안타까움 같은 거요. 정확히 얼마나 거기에 갔었는지 횟수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매번 절 데리고 간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일반 집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크고 뭔가 넓고 깨끗하고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전원주택 같은 곳? 네. 근데 이상한 건 엄마가 거기 갈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의 눈치라도 보는 것처럼. 그 말에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오래전 제 기억 속에서도 아내가 이상하게 외출이 잦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어렸던 그 당시 저는 야간에도 일로 바쁘거나 피곤해 지쳐 있었고 아내가 낮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왔다고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아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표정은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뭔가 있는 거야? 그 부잣집, 아들이 말하는 그 기억, 사실이야? 그 집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아빠 나이만큼 젊고 멋있는 아저씨. 향수 냄새 같은 게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절 보고 웃으면서 용돈을 줬던 기억도 있어요.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고요. 근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냥 친절한 어른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담긴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속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을 네 친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고 그 눈빛을 보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 그때는 제가 어렸죠. 그냥 부잣집에 사는 친절한 아저씨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주 보니까 좋다고요. 근데 돌이켜보니 어렴풋이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사도 한 거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도 아내도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가족이 마주한 진실 앞에서 너무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텅 빈 찻잔, 차갑게 식어버린 고구마 마탕, 그리고 말없이 울리는 아들의 기억. 그게 바로 그날 저녁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있었고 제 손은 서류 봉투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때 아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 부잣집 사장님 말이에요. 그 사람, 혹시 내가 그 사람 아들인 거예요? 순간 거실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벌렸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흔들었어요.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봤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봤다고요. 그 집에서 그 사장님이 나한테 했던 말들, 그리고 엄마가 그 사람한테 보였던 태도, 평범한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요. 아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기억하니? 유치원 때잖아. 10몇 년 전의 일인데. 항상 기억하고 있던 건 아니에요. 잊고 산 적도 있었겠죠. 근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빠랑 너무 안 닮았다는 걸 느낄 때마다 그 집이 떠올랐어요. 아빠가 제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기억이 선명해졌다고요. 저는 묵묵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눈빛을 피하지 않았지만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고갯짓에 담긴 수많은 감정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부정인지 사과인지 아니면 그 모든 걸 감싸 안으려는 의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이건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해.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숨겼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난 그냥 너에게 상처 줄까 봐. 그런데 성우야,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게 진실은 아니야. 진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내가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건 간에 지금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빠예요. 친아들도 아닌 나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진짜 못할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내는 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아들아, 그런 말은... 아빠, 진짜 죄송해요. 이런 말을 듣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는 아빠가... 저를 이렇게 키워준 아빠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 안에 맺힌 눈물, 떨리는 턱,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감추려 애쓰는 표정. 그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빠는 성우 네가 제일 소중해.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누가 뭐래도 성우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고 저에게 다가와 그대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한테 이런 말 하게 돼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 아빠 아들로 살아서 행복했어요. 그 순간 저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거실안은 조용한 울음소리로만 가득했어요. 아들이 제게 안겨서 울던 그 순간 제 어깨가 젖을 정도로 아들은 오랫동안 꾹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 같은 애를 위해서 그 고생을 왜 하셨어요? 너 같은 애라니,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넌 내 아들이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게 전부다. 다른 이유는 없어. 아들은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다시 제 품속으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더군요. 사실 우리 부부가 결혼할 당시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생긴 뒤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저 혼자 벌어야 했어요. 낮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았고 매일같이 몸을 움직여 돈을 벌었습니다. 그 시절 새벽녘에 집에 들어오면 아들은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조용히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일을 했어요. 어쩌다 아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학원비가 밀릴까봐 밤을 새워 일한 적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날, 아들이 9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모처럼 쉬던 날 정말 드물게 있던 휴일이었는데 비가 왔거든요. 횡단보도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서 있던 아들이 신호가 바뀌자 갑자기 달러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왼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보였고 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밀치고 제 몸을 던졌어요. 그때 당신 정말 갈비뼈 2대 부러진 걸로 운이 좋았지. 아픈지도 몰랐어. 다만 그 순간엔 딱 하나의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우리 아들을 지켜야겠다는 거. 그 생각 하나만 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은 다시 울컥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그때 많이 다친 것 같았는데 저를 안고 괜찮다고 했던 아빠 얼굴.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검사 결과가 그렇다 해도 여전히 아빠가 제 아빠라고 생각해요. 아들아, 이런 식으로 알게 할 게 아니었는데. 근데 엄마. 아들이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왜 이걸 숨기고 있었어요? 아빠는 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다 주셨는데 엄마는 왜? 아내는 입술을 앙다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해주세요. 저 정말 알고 싶어요. 제가 옳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건가요? 불륜 뭐 그런 거였어요?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손을 떨며 가슴께를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아들, 말이 좀 지나친 것 같다. 아니에요, 아빠. 지금은 저도 들을 자격이 있잖아요. 엄마가 무슨 선택을 했던 간에 그 진실을 듣는 게 아빠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엄마. 아들은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나보다 아빠가 더 상처받았잖아요. 내가 누구 아들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가 그 진실을 아빠한테 감췄다는 거예요. 아빠는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를 아들로 키웠는데 엄마는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아들, 네가 어렸을 때 기억한다는 그 집. 그건 엄마가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을 때야. 그 집 사장님은 그냥 엄마가 일하던 집의 주인이었어. 그리고 그 집 사모님도 참 마음씨 좋은 분이었고. 사장님과 사모님, 그 당시 우리랑 나이가 비슷한 젊은 분들이었는데 일찍 성공했지만 참 사람들이 겸손하고 마음씨가 고운 분들이었어.
먹고 사느라 바쁜 우리 집 사정, 학교도 못 들어간 어린아들을 집에 두고 남의 집에서 일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신 분들이었지. 아내의 말에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뜻밖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예상과 달라 혼란스러웠던 건지 복잡한 얼굴이 얼굴에 어리더라고요. 가정부? 엄마, 진짜예요?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사장님 말이에요. 저한테 너무 다정했어요. 용돈도 줬다니까요? 맞아. 그 사장님이 네 머리를 쓰다듬고 용돈도 주고 그랬던 거 다 사실이야. 근데 그거 너를 귀엽게 보고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절대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 그 일을 나중에 꺼내지 않은 건 그냥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까지 했다는 걸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어린 너를 일터에 데리고 다녔던 게 자랑도 아니고. 그럼 그때 기억도 그 사장님이 잘해준 것도 다 오해였던 거예요? 그래. 너 어릴 때 유치원이 끝나면 집에 혼자 있게 되는 날이 많았잖니. 그 집 사장님 부부가 그런 우리 사정을 듣고 데리고 와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일하러 갈 때 가끔 너를 데려갔던 거야. 아들의 어깨가 풀어지듯 내려앉았습니다. 혼란이 풀린 듯 혹은 그간 품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듯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정말 무슨 큰 비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히 상상도 하고 만약 내가 그 사람 아들이라면 하고 추측도 하고. 네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네. 미안해, 아들. 그동안 엄마가 솔직하지 못해서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마음속 큰 짐 하나가 덜어진 것 같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두 손을 맞잡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들아, 지금까지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 할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인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아직 더 남은 게 있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무릎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아내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있잖아.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잖아. 오히려 잘된 건지도 몰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성우가 먼저 물꼬를 터준 셈이 된 거잖아. 다 말해도 돼. 아내는 제 손을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우리가 정말 말해야 할 진실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적도 많았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네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를. 그 말을 끝낸 아내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먼저 미안해, 아들. 정말 너무 오랜 시간 숨겨와서 엄마가 많이 미안해. 아내의 눈동자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망설임과 떨림이 깃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레 입술을 떼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워 보였기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아, 사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네가 진작에 알았어야 할 진실이야.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그게 뭔데요, 엄마? 아들, 진정하고 들어봐. 이건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온 이야기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작은 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오늘 친자 검사를 통해 네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닌 걸 알았다고 했지. 그런데 사실 엄마도 너의 생물학적 친모가 아니야. 네가 아버지랑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만 일부만 알게 된 건데 엄연한 사실은 엄마가 배 아파 너를 낳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들의 그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말을 이었어요. 20년 전 너는 우리 집 앞에 놓여 있었어. 우리가 너를 데려온 거야.
뭐라고요? 집 앞에요? 그래. 그 당시 너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였어. 사실 아빠랑 나는 결혼하고 아기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하지만 몇 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 병원도 다녀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했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어.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어. 아내의 말을 듣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 바구니가 놓여 있더구나. 거기 네가 있었지. 두꺼운 포대기에 쌓인 아기, 작은 아기가 있었어. 포대기 안쪽 아기와 함께 쪽지가 있었단다. 사이좋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에게 이 아기를 맡기고 싶어요. 제발 잘 키워주세요. 그렇게 쓰여 있었어. 정말 누군가 저를 놓고 간 거예요? 그래. 당시 주변을 다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20년 전이라 지금만큼 CCTV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 그런데 그 아기가, 성은이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그냥 놓아둘 수 없더라. 우린 그날 밤 아주 오랜 시간 고민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아기를 시설에 맡겨야 할까? 신고해야 할까?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지.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토록 아기 천사를 기다리던 우리에게 허락해준 인연이라고. 그래서 너를 품었던 거야. 우리는 너를 우리 아들로 키우기로 했어. 아들은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굳은 채 저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너야. 아들아, 우리가 얼마나 널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는 네가 제일 잘 알겠지? 정말 처음엔 우리도 무서웠어.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었어. 그럼 저는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었지. 그땐 네가 너무 어렸고 언젠가 네가 이해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전까진 그냥 우리 둘만의 비밀로 묻어두고 살기로 했단다. 성은이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생이 되고 점점 커가는 너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은 더 커졌어. 하지만 너한텐 부족하지 않은 사랑을 주고 싶었단다. 그건 진심이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있었고 저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네가 우리 인생에 와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아, 엄마가, 아니 우리가 그동안 이걸 말하지 못한 건 너를 보호하고 싶어서였단다. 어떻게든 그늘 없이 부족함 없이 사랑하며 키우고 싶었어. 그래, 그날 네가 우리 집 앞에 놓여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널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매 순간 진심으로 사랑했어. 저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그 눈엔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혼란, 서운함, 충격, 그리고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네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뻤단다. 네가 어딜 가든 뭘 하든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래. 정말 미안해. 지금 네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알아. 하지만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꽉 깨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저한텐 엄마 아빠가 전부였어요. 그게 다였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와 아내는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우리 품 안에서 자라며 얼마나 애써 감정을 눌러왔는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들아, 한 가지 더. 네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우리가 너에게 다 말하지 못한. 그 순간 아내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이제 말해도 될까요? 하는 묵직한 질문이 담겨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 아니면 더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다 말하자. 대체 또 뭐예요? 저 지금 이것도 벅찬데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요. 알겠어. 서두르지 않을게. 다만 엄마 아빠는 너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해. 또 뭐가 남았는데요? 하루 만에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들, 아까 그랬지. 너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 아는 게 없냐고. 사실 우리도 그동안은 몰랐어. 너를 낳아준 사람, 우리도 평생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 그건 정말이야. 물론 살면서 생각한 적은 있었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갑자기 너를 내놓으라고 할까봐. 너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나, 우리한테서 너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나. 마음을 졸이며 산 적도 있었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많은 시간을 우리 아들로 키웠는데 우리는 가족인데 너를 포기할 수 있을까? 너를 보내야 하는 걸까?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 2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은 없었지. 2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잠시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던 아내는 집에 들어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떤 여자가 우리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냥 무조건 한 번만 만나달래요. 뭐? 어떤 여자가 우릴 만나겠다는 거야? 그게 우리 아들 성우에 관한 거라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며칠 뒤 약속 장소로 함께 나갔습니다. 조용한 찻집, 유리창 너머로 낯선 여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른 체구에 연한 스카프를 두른 중년의 여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인사를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지만 두 분이 아이를 키워주신 분들이죠? 사실 오래전 아이를 집 앞에 두고 오기 전 두 분을 몰래 지켜봤었어요. 세월이 지났지만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왜 이제 와서야 우리를 찾은 건지. 네, 저도 압니다. 염치 없는 행동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나와주셨으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누가 뭐래도 두 분이 아이를 잘 키웠을 거라 믿었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그 애는 지금... 네, 맞습니다. 우리 아들 성우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잘 자랐어요. 그 여자는 그 말을 듣고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낳기만 했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지금도 그 아이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미안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저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진심이라는 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낳고 키우지 못한 데엔 너무 많은 사연이 있어요. 너무 어렸고 집에서도 외면당했고 주변엔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어요. 결국 전 그 아이를 데려갈 용기도 없이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는 손을 모은 채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웠어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한번 눈물을 닦고는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이 들어있습니다. 성우라고 하셨죠? 그 아이에게 다 주고 싶어요. 전 성우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것도 염치가 없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병원에서 그랬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대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분을 찾은 거예요. 아들의 친모는 저희 앞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제가 다시 그 아이 곁에 다가갈 수는 없다는 거 알아요.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애는 제 삶에서 유일하게 후회가 되는 존재, 하지만 평생 그리워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낳은 첫아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그 아이에게 뒤늦게라도 제가 줄 수 있는 전부를 주고 싶어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필요로 할 때까지 아들에게 주신 이 재산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때가 되면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게요. 아들의 친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분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우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친모가 평생 품고 살았을 죄책감과 미안함,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조금씩 나누어 안았지요. 며칠 후 우리 가족은 함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이후 다시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한 날이었죠.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마음은 묵직했고 아들의 표정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서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풍경만 바라보더군요. 도착한 납골당은 고요했고 그곳에는 많은 이들의 사연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우리는 봉화남에 모여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선 아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네 친어머니가 계셔. 아들은 봉화남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2년 전에 두 분을 찾아오고 난 뒤 그 다음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뵙지를 못했네요. 아니야. 너는 뵌 적이 없지만 너의 친어머니는 너를 본 적이 있어. 18살 교복을 입은 너를 저 멀리서 지켜봤었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더구나. 다가갈 용기는 없지만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아들 친모를 딱하게 생각했던 아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여자에게 아들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아들의 친모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흐느껴 울었고 조용히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분은 네가 잘 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대. 마지막까지도 너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 특히 중요한 시기니까 더욱 그랬었지. 그 말과 함께 아들은 천천히 봉화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절을 올리는 아들의 어깨가 자그맣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와 아내는 말없이 아들의 양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간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잘 자랐고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걸 알면 좋아하시겠지. 다음엔 혼자서도 올게요. 그리고 더 자주 올게요. 그날 우리는 진심을 담아 아들의 생모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짧은 기도를 올렸어요. 아들의 생모가 아들에게 남겨준 전 재산, 그것은 수십억 규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받았을 때 아들은 학생이었고 입시를 앞두고 있었기에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들 앞으로 남겨진 재산을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면 모든 걸 말하고 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아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자 아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해졌고
눈빛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요즘 주말이면 저는 아내와 함께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손 마사지 봉사부터 노인 도시락 배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나눈 만큼 값진 게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천천히 지나간 일을 돌아보던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공부는 어렵지만 앞으로 제가 살리게 될 생명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요. 그 한마디가 저희 부부에게는 어떤 명품보다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따뜻하게 스며들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의사가 천직인가 봐. 그렇게 힘든데도 생명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잖아. 그럼 우리 아들이니까 누구보다 실력 있고 누구보다 따뜻한 의사가 될 거예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늘 손을 꼭 잡습니다. 길가 벚꽃이 흩날리고 봄볕이 따뜻하게 등을 밀어줄 때면 마음 한켠이 찡해지곤 합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의 피가 안 섞였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아주 가끔. 아예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그걸로 충분해.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오랜만에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은 뒤 우리는 거실에서 음악을 틀었어요. 들리는 음악은 잔잔했고 아내는 자연스레 제 손을 잡아 끌며 일어섰습니다. 아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몸을 흔들었는데 그날의 춤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길을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온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진짜 축복이었습니다. 우린 웃었고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고 때론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가혹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우리를 구해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핏줄이라는 단어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함께한 시간과 마음의 무게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우리 아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